부부가 없으면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의 참여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에게. 윤희의 앞날이 이렇게 팍 그려지네. 다음에 예,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자녀의 성품 교육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번역한 책 5가지 사랑의 언어, 그게 이제 부부를 위한 것도 있고요, 자녀를 위한 것도 있고, 시대를 위한 3가지로 구분이 돼요. 우리는 그냥 부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만 알죠. 근데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시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재가 굉장히 좋아요. 96년도에 나와서 지금도 교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거든요. 교보에서 스테디셀러로 그렇게 이제 참 많은 한국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미국에서도 뭐 거기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 그 내용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교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뭐 10대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0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자녀의 성품 교육이라고 타이틀을 주고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말하자면은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볼 거고 그럴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혹시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면 선생님들도 부모와 마찬가지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또 어떠한 태도로 이들을 대할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리 그 강의안을 드렸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어서 나갈게요.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독재적인 태도, 허용적인 태도, 권위적 태도, 비판적 태도, 제가 양육적 태도 그렇게 적었죠. 근데 또 하나 더 넣는다면 조건적인 태도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독재적인 태도라는 거는 사실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부모 교육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만 아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법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한국 어머니들은 희생적이잖아요. 핵가족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또 대가족 체계에서 많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했던 독재적인 태도. 이거는 이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뭐 체벌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안일도 다 할당해줘가지고 하게 하죠. 그러면은 일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독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이런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허용적인 태도는 뭐냐면요, 이건 정말 또 우리가 지향이 아니라 지향해야 할 부모의 태도인데, 요즘같이 이제 핵가족, 여기 부산에 있고 윤이 하나잖아요. 하나 내지 둘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귀해요, 이 아이들이. 또 늦게 낳았으면 더 귀해요. 그러면은 뭐든지 허용해 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은 주일학교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은 내가 볼 때는 공동체 생이라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엄마가 따라서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안 올라가던 발이 올라가가지고 벽에다 툭 찍어도 막 너무너무 잘했다. 그건 안 보이고 이 아이가 발달한 거 막 이거만 보이는 거예요. 엄마 눈에는. 이게 허용적인 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학교에서 아이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어떤 그 뭐 친구하고 뭐 마찰이 있다든지 갈등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말하자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부모들이 뛰어가서 이게 어떤 아이인데 뭐든지 허용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재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허용적인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게 이제 뭐든지 그러니까 어떤 규범을 정해놓고 부모가 허용을 하면 좋은데 그냥 뭐든지 허용하는 태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양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권위적인 태도는요, 사실 이제 독재적인 태도하고 허용적인 태도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율성을 자녀에게 주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또 통제를 해요. 그러면서 부모라는 권위를, 근데 부모라는 권위, 목회 현장에서 보면 목회자의 권위는 목회자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권위를 내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삶이 따라와주는, 예,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 리더십을 하는데 삶이 따라와주는 그 리더, 이런 게 진정한 리더거든요. 근데 자녀들도 부모를 다 알아요. 정말 애들이 영물이에요, 영물. 부모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는 엉망으로 해. 적당히 살아. 그러면서 나는 부모다? 이러면서 권위적인 태도. 허용하는 것 같은데 또 권위를 부르는 거. 이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태도이고요. 비판적인 태도는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죠. 뭐든지 지적하는 거. 그다음에 조건적인 태도라는 게 이제 중간에 하나 들어가는데, 조건적인 태도는 뭐냐면요, 이제 negotiate 하는 거예요. 너 뭐 하면 뭐 한다. 딜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너 엄마랑 약속한 거 뭐 이거 하면은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거 무슨 뭐 게임기 사줄게. 이번에 뭐 학교에서 몇 등 하면은 뭐 해줄게.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아이들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고 자극을 주는 것 같고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이런 패턴으로 익숙해. 모든 일을 그렇게 익숙하게 되면은요. 이 조건적인 게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은 행동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커서도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딜을 해요. 제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쟤하고 친구가 되면 얻는 게 뭘까? 사회생활 할 때도 이거는 정말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중적으로 속과 겉이 다르게 그렇게 그런 어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양육적인 태도가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죠. 양육적인 태도. 이 nurturing attitude인데 이제 이것은 지금부터 쭉 강의를 제가 하는 게 이 양육적인 태도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쭉 얘기하는 게 양육적인 태도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여기서 뭐 자녀가 보면은 뭐 윤희같이 어린 자녀도 있지만 지금 뭐 10대, 그렇죠? 청소년기 이렇게 둔 자녀들도 있는데 토탈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중요감이 필요해요. 아,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다. You are special. 그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 많은 무리들 그냥 다르게 일방적으로 뭐 무리들을 공통으로 딱 대하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고 여기 선생님의 아버지고 다 아버지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아주 스페셜하게 넌 참 중요한 존재다. 네가 공부를 잘해서? 아니에요. 네가 엄마 딸이고 정말 아빠 딸이고 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중요하다. 이 중요감의 필요성이 애들은 공급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안정감이 필요해요. 안정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요. 안정감. 이 안정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내가 뭐 건강이라든지 무슨 뭐 환경이라든지 이게 불안하다. 뭐가 공급되지 않고 뭐 먹을 것이 없다든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제때 뭐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게 뭐 챙겨지지 않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은 애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안정감, 그러니까 부모가 너희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모든 걸 책임진다. 이런 안정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수용감이 필요합니다. 수용감. 자, 수용감이라는 거는 수용감의 반대는 뭘까요? 거부죠. 거부감. 자, 거부감인데 이 거부감이라는 거는요. 정말 심리학자 제가 로널드 로너라는 심리학자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이 사람이 많은 청소년들, 자녀들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거부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부감은 심리적인 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어른인데 어느 단체에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누군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미 강의는 시작됐고 저 사람 왜 저래 모두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거부당했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받아준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 때도 나를 받아준다. 내가 공부를 못할 때도 나를 받아준다. 실수할 때도 나를 받아준다. 이런 안정감을 갖고 부모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 니고시 조건적인 부모 교육을 쭉 했다면은 어느 날 아이가 부모 항상 공부 잘하던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이랬을 때도 엄마 아빠가 찾아가서 정말 다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와, 이번에 내가 이런 결과를 갖고 엄마 아빠를 찾아가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에?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 거부당할까봐. 그러면은 이 아이는 다른 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제 뭐 청소년기 이럴 때는 부모로부터 거부당하는 그런 심적인 경험이 있으면은 뭐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되잖아요. 그것도 뭐 정말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냥 이렇게 편안한 이런 분위기에서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짓 해가면서 집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애들은 다른 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부감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난폭한 10대들의 삶을 연구한 그 가파리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저기 코넬 대학 심리학과 교수였는데요. 이 10대들의 삶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는 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난폭한 10대라고 그러면은 뭐 마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마약이죠. 마약, 그 다음에 뭐 10대들 또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도 뭐 그런 뭐 마약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10대들한테는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미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10대들이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는 어릴 때에 대부분 가정이 그야말로 가정이 이제 갈라진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 그러니까 가정 어릴 때 얘네들이 부모가 이혼을 하면요 사실 어른들 선택이잖아요. 어른들 선택으로 했는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죄책감도 있어요. 그때. 그리고 부모로부터 양쪽 부모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거.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리고 어른들은 사랑을 안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이혼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받는 그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거부감, 그 충격. 그래서 이런 아이들 난폭한 10대들의 삶 속을 쭉 추적해 보면은 대부분 가정이 이제 깨진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고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 그 영어 가서 이제 그게 부모예요. 어떻게 영어가 쏙 들어갔어요? 제가 그 보낸 거 그대로 안 뺐어요? 그래요? 부모. 자, 부모로부터 부모도 사랑하고 또 이 아이들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릴 때도 쭉 받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당연히 자기네들은 사랑만 받아야 되는 걸로 알아요. 이게 이기적으로 돼요. 근데 아이들이 발달 단계별로 아이들이 이제는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도 사랑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 문화에서는 애들은 공부만 잘하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심지어는 뭐 대학 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시키죠. 무슨 특별한 또 그거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 것까지도 부모가 해준다며요.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사랑할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아이들 연령별로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되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필요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칭찬의 필요. 그렇죠. 칭찬은 정말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도 나왔듯이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남녀노소 뭐. 그런데 어릴 때일수록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죠. 그래서 칭찬의 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지향하는 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실 제일 중요하죠. 어릴 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게 하면은요. 청소년기 방황해요.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 이러면서 청년기 회의도 하고 그런데 어릴 때 그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철저한 믿음은 결국 돌아와요. 돌고도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는데 늦게 이제 만약에 청소년기 지나고 다 커서
그래 너는 공부해. 공부만 해. 교회는 대학부터 다녀? 이러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그때부터는 뭐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뭐 한다, 강요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냥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정말 중요한 어릴 때부터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로 알게. 예. 하나님이 가장 정말 중요한 분이라는 거를 하나님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몽실학교에서도 사실 이게 영성 그것도 하지 않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세상 교육은 이걸 못 해주는데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것이고요. 자, 사랑이 기초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요. 이게 10대를 위한 것들 제가 여기 뭐 공통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묶어서 하겠는데, 사랑은 우리가 러브 하면은요, 그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가 러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줬거든요. 근데 러브, 사랑하면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게 사랑 같죠? 사랑.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 그게 이제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러브. 그런데 이게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그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에서 이 사랑의 정의를 정말 너무너무 분명하게 정의를 해줬는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저절로 일어나는 거,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리버런스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영어로 제가 이제 그렇게 번역한 책에도 나오는데 리버런스예요. 우리는 이걸로 생각해요. 주로 사랑은 이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가페서라는 분들은 그냥 하나로 그냥 사랑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사랑. 이게 리버런스라는 거예요. 이게 생리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부부가 사랑한다, 우리가 바랄 때는 저 리버런스 단계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리버런스 단계에서의 사랑은 뭐냐면은 생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요. 동물들도 지들끼리 사랑해요. 그 동물적인 어떻게 보면 본능에 의한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현수씨 지금 데이트해요? 그러면 지금 데이트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은 그냥 저절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도 자기 새끼 사랑하는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단계의 사랑은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자아가 일시적으로 붕괴했다고 그래요. 우리 자아는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초자아가 있고 자아가 있고 본능이 있어요. 초자아는 뭐 이성이라든지 더 높은 뭐 윤리, 도덕, 종교 이걸 컨트롤하는 거고, 자아는 현실 원칙에 따라서 나아가는 게 자아예요. 근데 본능은 그야말로 본능이죠.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저 여자가 좋아? 현수씨 왜 여자친구가 이렇게 좋아? 그냥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래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냥 뭐 땡기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이럴 때에 이런 사랑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실수를 하기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아이가 실패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 사랑이 식은 정도가 아니라 분노로 막 나오게 되고, 뭐 어마어마하게 막 아이들한테 막 폭력도 나오게 되고 막 이런다고요. 또 남녀간에도 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데이트할 때는 그러겠죠? 헤어져 그러고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부부 사이에 만약에 이러다가 이제 이러면은 이혼할 수 없잖아요. 그럼 모든 부부 다 이혼해야 돼요. 이런 단계에서만 사랑을 이해한다면. 근데 진정한 사랑은요, 뭐냐면요, 3가지 측면에서의 사랑이에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단계를 벗어나야지, 이 단계 없이 그냥 뭐 맞바로 그냥 나는 당신을 의지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Falling in love? 네, 그 단계가 시작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서로 커밋하고 이제
이제 부부 사이라면은 그래서 결혼도 했고, 그다음에 뭐 자녀들도 이제 계속 엄마가 패런팅을 해나가면서 커미트해야 되잖아요. 부모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세 가지 측면으로 사랑을 해요.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얘가 이쁜 짓 안 했어.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인데, 예.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요 기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학생인데 사랑해야 돼. 의지적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상대방의 성장을 배려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고 상대방의 성장을 배려하는 사랑. 이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있으면은 아직도 가야 할 때 그 책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교사라면 뭐 하여튼 반드시 읽어야 되고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사랑을 하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랑을 하면은 먼저 이제 이모셔널 탱크, 러브 탱크라고 합니다. 자, 러브 탱크라고. 누구나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모셔널 탱크라고도 하는데, 근데 뭐 부부간의 사랑한다,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모가 자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관계가 좋을 때는요, 여기 뭐 두 사람이 딱 있다고 뭐 부모 자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랑의 수위가 이렇게 찰찰 넘쳐요. 그러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말로 표현 안 해도 보고만 있어도 그냥 행복한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부부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실수를 했다든지 뭐 나한테 실망을 시켰다든지 약속을 안 지켰다든지 뭐 기대하는 대로 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이 수위가 내려가요. 상대방을 향해서. 이 사람만 내려가는, 이 사람이 내려가면 여기도 당연히 내려가겠죠. 부모 자녀 간에도 나이가 태어났을 때는 뭐 0세에서 막 이럴 때는 사실 엄마 아빠 제1 돌봄자가 대부분 엄마가 되잖아요. 그 엄마로부터 엄마랑 아기랑 일심 동체였다가 사실은 태어나는 그 순간 이럴 때의 경험을요,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음과 같은 경험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죽음은 못 봤지만 두려워하잖아요.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그런 충격이래요. 죽음보다도 더한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아이는 생존 본능이 막 있는 거예요. 애기들 낳고 나서 그 엄마 저 빠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 빨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생존 본능. 그래서 이럴 때에 엄마가 거의 정말 절대적이죠. 만약에 이때 엄마나 제1 돌봄자는 이제 대부분 엄마거나 아빠거나 뭐 없는 경우는 뭐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때에 그런 사랑을 적절히 돌봐주지 않고 위드를 한다, 후퇴한다. 그럼 이 아이는요 거기서부터 유기된 경험을 받아요.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 아이가 0세 아이가 뭘 알아? 우리 아이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모셔널 탱크가 있다면 막 이게 막 줄어드는 거겠어요. 근데 성인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그 부부 갈등 뭐 내지는 특별히 이제 육체적인 폭력, 가정 폭력에 노출되는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어릴 때 유기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아주 어릴 때 보통 0세에서 3세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적절한 돌봄, 완벽한 돌봄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위니캇이라는 심리학자는 자꾸 다른 얘기만 나가는데 우리 3시 50분에 끝내야죠.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perfect 마음은 없지만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엄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패renting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교사로서 또 자질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함양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퍼펙트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근데 충분히 좋은 그런 돌봄을 받아야지 부모 자녀 간에 이 이모셔널 이게 있고. 근데 이게 막 어릴 때 유기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 내면에 그 무의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무의식에 이게 막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적절한 교육도 받고 성장해서 머리가 좋으면 또 뭐 좋은 대학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사실 사회생활 할 때는 누군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안 해도 돼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일에서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하면 돼요. 어떤 뭐 공동체에 마찬가지.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가장 가까운 만남이잖아. 근데 이럴 때에 이제 자기 의지대로 안 되고 상대방이 자기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 무의식 속에 있던 유기된 경험이 확 하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이 갑자기 막 그러니까 조용하고 뭐 막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진짜 뭐 아주 굉장한 남을 뭐 살해하는 막 이런 일까지도 보면은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이 많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정말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쭉 채워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 바닥이 드러나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뭐 머리 좋아서 좋은 대학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이제 이러면서 성공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제가 지금 사랑의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부모로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뭐 기본적으로 이모셔널리 정말 내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라도 no matter w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해요. no matter what 아무리 얘가 무슨 뭘 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뭐 너무 먹어서 뚱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모든 게 해당됩니다. no matter what. 예,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무조건적이라고 해서 아까 허용적인 거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허용적인 거는 그냥 모든 걸 허용한다 그러죠. 규범도 없고 룰도 없고 이거는 아니에요. 자,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자신의 행동을 하라. 사랑의 행동을 하라. 아까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성장을 배려하는 사랑 요 안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사랑의 행동을 하라 중요해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이 말은 뭐냐면요. 애들은요. 진짜 우리가 이제 뭐 경험할 거예요. 아이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서 엄마는 드라마 보고 있어. 요즘 무슨 무슨 그래? 아이고 나는 늦게 해서 우리는 못 봐요. 9시만 되면 자니까. 그거 보고 있어서 공부하라 그래. 공부하라고 그러면 엄마가 책을 읽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고 정말 이래야죠.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아무리 아이한테 잔소리하고 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막 이래도요. 정말 행동 하나를 보여주는 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수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 아이에게 배우는 인생의 지혜에 이제 신영이가 한 말을 거기다 적었는데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막 뭐 치워라 막 그렇게 이제 어느 날 그랬더니 신영이가 그랬대요. 아빠는 안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 책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아빠도 정리정돈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한테 그게 먹혀 들어가지 뭐 그냥 다 편하게 그냥 이러고 부모는 이러면서 아이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라는데요.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5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10가지, 100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큰 카테, 이 게리체프만이 원저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5가지 원리를 너무 정확하게 잘 짚은 것 같아요. 큰 카테고리로 5가지인데 자, 첫 번째가 육체적인 접촉이라고 제가 썼죠. 육체적인 접촉. 이거는 뭐 어릴 때는 뭐 애들 뭐 안아주고 뭐 보듬어주고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대부분 잘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도 못 받았죠. 저희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동수가 사랑한다. 너무 잘했다. 이런 말을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게 상처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모범생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제가 상담을 공부해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큰 상처인 거예요. 이제 우리 그 패밀리 트리를 그려보래요. 그래서 원가족 관계 이런 거 쭉 그리는데 아버지하고 관계를 그리는데 그때 제가 빵 터졌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내 무의식에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저는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섭섭한 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가부장적이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어릴 때 막 그런 가부장적인 구조 이게 너무 상처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자녀들을 안아주고 쓰다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자녀들은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해주는 거는 잘 하는데 아이가 이제 10대 청소년기를 지나면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아이들이 뭐 아이고 그냥 뭐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어머 숙녀가 돼가고 그러면 아빠들이 당황해하는 거예요. 항상 안아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10대 때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육체적인 접촉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피하더라도 그거는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2차 성징이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도 일찍 와 아이들이. 이전에는 뭐 보통 뭐 13세, 뭐 제1기 사춘기를 보통 12세에서 15세 이 정도로 얘기해도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뭐 일찍 오잖아요. 이랬을 때에 적절하게 그 애들을 육체적인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엄마가 막 이렇게 안아주려 할 때 피하고 그러면은 뭐 등을 이렇게 막 쓰다듬어 준다든지 그거 전혀 안 하면은 이 아이가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 그리고 이 10대 때 갑자기 이거를 이제 걷어버리는 거예요. 저기 우리 목자간에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얘가 중학교를 들어가더니 자꾸 혼자 찾아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아빠가 찾아가서 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허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그런 육체적인 접촉을 받으냐면 이성.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걸 홀드하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 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모가 안 계신 경우 그러면은 만약에 아빠가 안 계시다 그러면은 아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삼촌이라든지 할아버지든지 그 역할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홀부모, 싱글맘이라든지 싱글데이드 이런 경우에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역할을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까운 가족,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거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이성애한테 가서 일찍 눈이 뜨지 않습니다. 적절한 단계를 밟으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자, 육체적인 접촉 사실은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강화하면 좋은데 육체적인 접촉을 좋아하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화가 났다고 폭력을 너무 분노해가지고 폭력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이게 와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상처가 더 큰 거죠. 자, 두 번째 사랑하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 근데 인정하는 말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신문을 보고 부모가 사춘기 자녀들한테 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잘하는 게 뭐냐면요. 그래 너는 잘할 거야. 너는 훌륭해. 너는 뭐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가식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내 속으로 나한테 내 속을 모르겠다.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툴게 그냥 뭐 인정한다, 격려한다 해서 참 훌륭해, 대단하다 이런 말을 아이들은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막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진심이 담기면서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는 말 좋아하는 사람이 매일 남편 바가지 긁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 너무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이 사랑의 그릇에 이 수위가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좋아하면은 인정하는 말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아이들도 그래요. 인정하는 말을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중간고사에 얘가 10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냥 5, 60점을 못 벗어나더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얘도 막 신기하고 지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워서 갖고 이제 막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랬더니 너무 칭찬해줘야 되잖아. 어머나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러고 막 칭찬해주면 그걸로 끝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뭐냐면 근데 몇 명이 100점이야? 이 비교하는 거 너무 날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냥 애를 그냥 그대로 보세요. 걔가 100점 받으면 100점 받았구나 칭찬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칭찬에 애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이라는 사랑의 언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이게 중요하죠. 함께하는 시간, 그죠? 특별히 이제 뭐 그 미국의 그 아버지 학교를 만드신 캔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학습 능력, 학습 이런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아버지가 참여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학교를 만들었는데, 자, 이 사랑의 언어 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 아이가 정말 함께하는 시간을 부모로부터 받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너무 아빠는 바쁜 거예요. 엄마도 요즘은 바쁘지.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그러죠. 바쁜 아빠, 나쁜 아빠라고. 근데 뭐에 바쁜지 정말 아이들이 어느 날 보면 훌쩍 커 있거든요. 그 단계별로 이 아이들이 커가는 거를 정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함께하는 시간 할 때 중요한 거는 질적인 시간이라는 거. 퀄리티가 아니라 퀄리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아이한테 구사할 때라든지 부부가 구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자녀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자녀와의 대화법 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뭐 예를 들어 주말에 뭐 한 5시간을 같이 있었어? 뭐 2시간을 같이 있었다? 이랬을 때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뭐 공놀이를 한다든지 연대감을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대화할 때 우리는 대화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대화라는 거는 서로 인터랙티브, 상호 교환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방적이죠. 대화를 못해요. 우리 대화합시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야. 그래서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근데 자녀하고 대화할 때 중요한 거는 자녀와 이야기할 때 시선을 자녀에게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가 얘기하면은 눈을 바라보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같이 이렇게 가르칠 때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아이가 너무 학교에서 막 친구하고 싸웠다든지 뭐 하여튼 실망스럽고 너무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러면 아이가 막 나가서 학교 갔다 왔니? 그리고 아이가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눈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는 뭐 하고 있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 TV 보면서 뭐 있었냐? 막 이런 사람 없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분주한 주부들은 그냥 막 설거지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왜? 뭐 이러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안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이가 마음에 하고 싶은 말, 엄마 만나면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 내면에 있는 거 좀 얘기를 해야지 하다가 그걸 딱 홀대버려요. 그 다음에 감정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죠? 아이들은 얘기를 하면서도 감정이 변하거든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을 가로막지 말라. 막 얘가 얘기해요. 학교에서 쩌쩌쩌쩌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가만. 지금까지 들은 거 보니까 네가 잘못했구만. 뭐 이런다든지. 안 봐도 뻔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그 애 이상한 애구나. 걔를 막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뭐 우리 아이 두둔한다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가로막지 마라. 아이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영적인 질문을 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너 걔가 그렇게 해서 참 마음이 상했구나. 어머, 그래서 너 마음이 참 힘들었겠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게 반영적인 질문이에요. 그 한 얘기를 쭉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반영적 질문. 그 다음에 이해한 것을 표현하라. 그 다음에 또 얘기할 때도요. 그래, 네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한 거 보니까 엄마로서 엄마는 어른이잖아. 엄마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 얘기 해도 될까? 그럼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도 수긍하면서 그래 엄마 그럼 엄마가 얘기를 해봐요. 아빠가 얘기를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은 그때 허락을 얻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이렇게까지 못 기다리죠. 대부분 그냥 뭐야 뭐 빨리 결혼부터 얘기해. 그래서 급한 엄마는 막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른 사람까지 확대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때 중요한 거는 함께하는 대화, 이 대화 기법 진짜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녀와의 대화 기법 중에서 제가 아이메시지 전달법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는 아이메시지가 있고 유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아이들하고 하는 대화는 다 유메시지야. 너 이렇게 해. 너 공부해. 너 뭐 몸 좀 닦고 샤워해. 항상 유해요. 엄마는 몇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아빠는 TV를 막 보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속에서 막 불이 나죠. 제가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그러면 야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를 다 이렇게 수양하면서 엄마는 시험이 지금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만 끄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엄마의 의견이야 이거는. 엄마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유 메시지는 비난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남편이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약속된 시간에 안 들어오고 또 막 뭐 휴대폰도 연결이 안 되면서 막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어머 이 사람 무슨 사고 난 거야. 뭐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연락이 안 되면서 답답하죠 막. 그러다가 띵동 늦게 들어와요. 그럼 막 도대체 막 폭발을 하죠. 걱정하고 있는 사람 생각도 안 하냐고. 이게 유메시지죠. 유메시지 할 때는 이렇게 소프트하게 안 나가죠. 한 톤이 높아지죠.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공동체가 항상 깨져. 파토가 나.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은 그 상처난 공동체도 이렇게 싸매지고 막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의 자세에 있지만은 대화하는 기술에도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느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하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면은 훨씬 이게 말하자면 쿠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쿠션. 그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막 갈 때 자동차 바퀴 없이 여러분들 운전한다고 생각해봐요. 물러가겠지 조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공기의 기압이 낮으면은 더 덜덜덜덜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있어야지 쿠션 역할을 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쿠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사, 내 감정을 전달해도 아이 메시지에 익숙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훈련을 할 필요도 있어요. 다른 관계 속에서도. 자,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예요. 선물. 선물은 사실은 이게 물질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모 자신이 선물이 되어주는 거죠. 이성간에도 부부간에도 자신이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적절하게 선물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또 너무 물질만 앞세워가지고 막 그냥 돈으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돈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미국 문화에서는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혼한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고 또 못 키우는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늘 미안한 거예요. 그죠? 미안하니까는 짧게 뭐 주말을 뭐 이렇게 같이 보낸다. 그리고 뭐 물질로 공세를 퍼붓는 거죠. 그 아이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물질 이렇게 아이들 선물 주고 그러는 거 좋은데 너무 막 그 선물에 그냥 그러고 막 이런 거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적정하게 아이의 그 연령에 맞게. 그러니까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선물 받는 걸로 인해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진정한 선물과 사이비 선물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랑이 하는 봉사라는 사랑이었는데요. 봉사는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자녀들 스스로 봉사의 삶을 살게 한다 그랬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 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요. 사회생활할 때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대학 가기 전까지는 봉사라는 걸 부모가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요즘 뭐 어디 봉사활동 간다 그거는 이제 뭐 스페이스학교에서 가는 뭐 대학 자격위에서 가고 막 이렇게 이게 이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0세에서 3세 뭐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절대 의존의 단계에서 아이들이 독립해 나가거든요. 독립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발달 단계별로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이가 이쁘다고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면 이 아이는 걷지도 못할 거고요. 정말 나중에 뭐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릴 때의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는 봉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 근데 요즘 엄마들은 모든 걸 다 해주는 엄마들, 심지어는 뭐 시험 요즘은 시험 정도가 아니라 그 취직할 때, 그죠? 그 모든 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뭐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뭐 이런 것까지 다 그 헬리콥터맘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하다가 헬리콥터맘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부모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 더한 맘이 있대요. 뭐냐면 찍찍이맘이래요. 찍찍이맘, 찍찍이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붙는 거. 헬리콥터는 이렇게 주변을 배회야 하니까는 그래도 낫대요. 애들이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찍찍이는 완전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은 절대 의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관계거든요. 애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애가 발달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게 뭐 몸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정신적으로.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봉사를 우리가 부모가 이제 어릴 때는 사실은 해줘야 되잖아요. 어릴 땐 절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행동 수정을 위한 봉사는 자녀가 부모를 조종하려 들 때 악용된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너 이거 해주면, 예를 들어서 네 방 청소를 해주면 너 뭐 해야 돼. 아까 그 니고시에이티브한 거, 조건적인 페런팅 같은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부모를 조절을 해요. 얘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 골고루 다 부모로부터 받고 또 뭐 부부 사이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가장 두드러진 사랑의 언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언어 개념이 가장 두드러진 사랑의 언어, 아이한테도. 그래서 뭐 당신 자녀가 당신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하기. 자기가 받고 싶은 걸 표현하니까. 그 다음에 당신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현하기. 그 다음에 관찰하기. 그 다음에 당신 자녀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기. 또 불평하는 거.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제1의 사랑의 언어를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히 10대들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솔직해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얘기를 하고 어떤 게 가장 좋니? 이러면 애들 다 얘기를 해요. 바로. 그 다음에 뭐 관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어떤 게 좋니? 자, 이어서요. 사랑과 독립심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인생에 2번의 갈등 시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사라고 뭐 사춘기 전후라고 하는데 이 사춘기 전후에 특별히 이제 독립심이 이제 더 이제 그게 달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기 공간 그냥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자기 공간, 그죠? 개인적인 공간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헬리콥터만처럼 찍찍이만처럼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일일이 애들이 숨쉴 정말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특별히 사춘기 전후에는 독립심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독립의 욕구도 있거든요. 자, 이때는요 뭔가 이제는 내가 청소년기 전까지 뭐 학년기 이때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가 입으라는 옷 입고 뭐 그렇죠. 메어주는 가방 근데 요즘은 또 일찍 오는 것 같아요. 무슨 메이커 뭐 이러면서 아이들 뭐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자기 취향에 맞는 애들이 음악이 있고 뭐 의상이 있고 뭐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청소년 아이들 이해하려면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뭐 헐, 대박 이 말만 하면은 다 통한대요. 헐, 내가 막 얘기를 하고 헐 한번 하고 대박 그러면은 애가 막 신나서 더 얘기 잘해준대요. 모르셨죠? 이게 아이들 용어예요. 그리고 뭐 음악도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목사님하고 재밌게 보는 게 K-pop. 애들이 왜 이렇게 노래 잘해요? K-pop.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게 더 이렇게 뭐라고 더 감각적이고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우리도 그런 시기를 거쳐간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그거를 통제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렇다고 안 해요? 엄마 아빠 안 보는 데서 하잖아요.
이런 경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지적 독립의 욕구도 있는데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애들이 뭐 학업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발달 단계별로 그 정서적으로 볼 때에 이때 지적인 어떤 독립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 이 종교가 우리 딸이 사실은 교회를 떠난 적은 없는데 얘가 세례를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그게 말이 돼요?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지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서 시카고에 있을 때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 보영이는 또 얘는 또 더 빨리 그래서 4학년 때인가 나 예수님 고백했는데 왜 어른들만 주고 나 안 주냐고.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걔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청소년기 지나면서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면은 아이들이 더 반발한다는 거. 그걸 대화하면서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아이들을 어쨌든 이제 부모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키우면은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죠. 자, 사랑과 책임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랑과 책임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아까 허용적인 부모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뭐든지 허용하고 그러는데 책임감을 애들한테 설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마더와이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정에서 규칙 만들라. 그것도 그냥 말로 하는 규칙이 아니라 가족 다 둘러앉아가지고 리튼 폼으로 써서 1번, 2번, 3번 뭐 우리 집에 뭐 귀가 시간은 10시다. 그 다음에 뭐 밥 먹을 때는 뭐 어떻게 한다. 몇 시에 뭐 이런 게 뭐 일주일에 몇 번은 같이 뭐 이런 규칙이 있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교 생활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뭐 방학 때 사실 애들 막 늦게 일어나고 막 생활이 루즈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 뭐 이게 아니라 계속 리턴 폼이 중요하다는 거. 써놓고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는 거는요. 어린 자녀들도 그렇지만 청소년기 중요하고 청년기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 보면은 뭐 데이트할 때 뭐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심리적인 바운더리, 그 다음에 육체적인 바운더리. 그래서 뭐 스킨십을 어디까지 할 건가? 기독교인으로. 저희 딸이 요즘 데이팅을 하는데 너무 예쁘게 데이팅을 해요. 크리스천 데이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그게 아름답게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 안에서도 얼마나 자유가 있고 정말 누리는 게 있고 많거든요. 근데 이 바운더리를 어릴 때부터 이거를 설정해 주지 않고 애가 다 여기저기 넘나들고 그러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경계선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랑과 책임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언어 훈련과의 관계.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훈련을 시켜야죠. 아이들. 디스플린이 필요하죠. 양육적인 부모는 사랑을 하되 단호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단호한 사랑. 그러니까 뭐든지 허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경계에서 설정한 그 범위 내에서 사랑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을 할 때도 우리는 훈련하다 그러면은 뭘 생각해요? 뭐 매를 든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요청하기, 명령하기, 가벼운 체벌. 가벼운 체벌도 실제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체벌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몸으로 하는 것보다도 타임아웃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시켜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이렇게 규칙을 뭐 세웠는데 안 지켰다. 그러면 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주말에 뭐 하는데 그거 제한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규칙이니까. 약속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행동 수정.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근데 이때도 긍정적인 강화를 하면서 그걸 고쳐줘야지 그냥 무조건 부정적이고 그것만 수정하기 위해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언어 학습과의 관계. 우리가 또 이거 많이 관심 갖잖아요. 지금 몽실 학교도 학교니까. 자, 이 학습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실은요. 부모가 제일 중요한 스승이에요. 부모가. 우리는
우리는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누굴 닮았니? 오늘도 이 책에서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넌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니? 막 이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한대. 아빠 말 안 들려?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니? 이거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폭력적인 대화법이에요. 이거는 폭력적인 대화법. 이거에 너무 익숙해 있어. 이 사람이 사춘기 쇼크 아들이 사는 세상 뭐 두 가지 책이라는데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읽어보시라고. 네, 가르치시는 분. 자, 학습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제일 좋은 스승이라는 거. 쾌적한 환경과 태도는 가정에서 학습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10대 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인지적이보다 감정적이기에 사실보다 감정을 더 잘 기억한다. 그 중요하죠. 그렇죠. 애들이 어린 아이들 그 뭐 성폭력 당했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 이렇게 뭐 그림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애들이 그 사실보다도 그때 느꼈던 감정, 그러니까 아빠 엄마 싸울 때 그 감정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러니까 인지적이보다 감정적이라는 거. 자, 근데 10대 때는 또 사실은 10대 때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학습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집중력 저하되고 주의력도 저하되고 학습의 능력 뭐 없죠. 그럴 때에 이 불안 우울증을 결국 또 열등감까지 연결해가지고 아이들이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심리학자 무슨 뭐 정신과 이런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와 분노와의 관계 너무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사랑을 아이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내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한 번, 10번 하다가 참다가 분노 한 번 할 수 있어, 부모가. 근데 애들은 이 한 번의 분노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실 특별히 이제 부모가 이 아이들이 분노하는 거를 이렇게 막 그 어릴 때 보면은요, 부모의 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커서도 자기가 폭력 가해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어릴 때 부모의 그 분노 컨트롤, 어떻게 분노 표출을 하는, 분노라는 게 이게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출하느냐,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이제 정말 충분히 구사하기도 부족한데 가끔씩 한 번씩 분노를 하면 그 앞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없는다는 거. 그래서 부모가 분노를 잘 컨트롤하는 이 훈련법을 배워가지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도덕성 발달시키고 뭐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 부모의 분노 처리 방법과 자녀의 분노 표출과의 상관관계는 아주 절대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이러다가도 이제 아이들이 실패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대부분 이제 그 자녀들 상담 오는 경우 보면은요, 부모들이 너무 죄책감이 많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봐요. 특별히 이제 신앙 가진 부모들은 내가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내가 어떻게 했나 봐요. 자기를 자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10대 청소년이 실패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몇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당신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사실 이 헬프란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해야지. 과거를 너무 우리는 그냥 가지고 와요. 과거에 실패, 실수 이거를 너무 잘 기억해. 좋은 것보다도 실패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부모로서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그다음에 자녀에게 설교하지 마라. 대화법에서도 말했죠. 그 다음에 고치려고 시도하지 마라. 이 사건 만약에 이걸 고치려고 그 자리에서 시도하지보다도 자녀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비행하고 뭐 학습 능력 안 오르고 그러는 거는 이 사랑의 그릇에 바닥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공감하는 마음으로 10대 말에 경청하라. 10대 자녀를 지지하라. 10대 자녀를 지도하라.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설교하지 않고 실패를 고치려 시도하지 않고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을 때 자녀들은 실패를 헤쳐나가면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다. 실패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어른 실패 많이 하잖아요. 실수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또 나아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옆에서 네가 실패할 때도 항상 나는 네 편이다.
저희는 이제 미국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항상 하는 게 난 널 믿는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걸 다 얘기해라. 항상 너 편이고 너를 위해서 가장 가까이서 널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겠니?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 실패 실수할 수 있죠. 아이들은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갔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 부모가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만 해주면 돼. 그리고 새벽에 와서 막 나는 애 때문에 고민이라면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도 그래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새벽 기도 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자고 있어. 그래서 안 되지 이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몽실학교도 사실은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새벽 기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얘네들은 엄마 새벽 기도를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원거든요. 그래서 몽실학교도 기도, 선생님들 기도 바탕이 된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학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